자, 2차 시는 이제 불평등 이야기 마지막 이제 빈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밀라노비치 그다음에 스티글리치 이야기를 살짝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보충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번 주 리프렉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은 복지 혜택, 그러니까 어떤 이 수급액이 보충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192만 원 정도, 월 최저임금도 한 192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이 192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은 뭐 일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초과하게 돼. 그래서 이 복지 혜택 수급액은 보충성, 그죠? 192만 밑으로서 책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뭐 55만 원 받고 40만 원 받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민하는 것으로 리프렉션으로 이제 과제를 내고 3점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 시간 이제 불평등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빈곤층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학업 성취도가 낮은 부유층 자녀들보다 훨씬 가난하게 산다. 참, 이게 세습 자본주의, 이제 피케티가 얘기했던 이 세습 자본주의의 현실이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나보다 못한 금수저 애들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풍요롭게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죠. 이게 세습 자본주의의 어떠한 그 스티글리츠가 얘기한 대로 어떤 대가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하여튼 뭐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소득, 우리가 GNI는 뭐 여러 가지 로 구분되지만 여기에서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대별하겠습니다. 자,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피케티의 자본의 정의에 맞춰서 이게 마르크스는 자본을 이제 돈과 이윤의 개념에서 자본을 얘기했지만 피케티는 자본을 확대했죠. 확대해가지고 뭐 우리가 배웠던 부르디에도 뭐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 이렇게 확대했듯이 이제 피케티는 자본이라는 것에서 제일 확대한 것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다음에 상가, 부동산, 뭐 금융까지든지 금융자본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케티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하나의 자본으로 이제 확대해서 봤다는 얘기죠. 부동산이죠. 예전에 보통 우리가 렌트, 지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국민소득은 부동산에 의한 자본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구분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노동소득은 급여고, 자본소득은 부동산을 사든 돈으로서 부동산을 사든 상가를 사든 뭐 주식을 하든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자본으로서 파생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소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불로소득이죠.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피케티 얘기하고 있는 이 자본소득은 바로 불로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바로 지대 추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아까도 했지만 나보다 못한 친구가 더 잘 산다는 얘기죠. 세습 자본주의에서. 얘는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상속을 받았고 급여는 작아요. 나보다. 급여는 뭐냐? 나보다 뭐 좀 약간 떨어지니까 당연히 난 뭐 예를 들어서 난 대기업 다니고 저 친구는 중소기업 다닌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급여는 훨씬 높지만
사는 것은 나는 평생 전세로 살고 있고 얘는 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딱 갖고 산다는 얘기죠. 예? 세습에 의해서 자본소득이 높다는 얘기죠. 자본소득. 그러니까 이 자본소득이 바로 이 시대의 불평등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80년대, 90년도,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불평등 그러면 노동소득에 의한 불평등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제가 이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버는 것은 비슷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자본소득, 불로소득이 문제라는 얘기죠. 불로소득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피케티가 지적했고 오늘날의 우리가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도 이 불로소득이 문제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를 뭐 눈 뜨고 나면 뭐 1억이 생기고 2억이 올라가고 평생 저가 순수하게 2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1억이 생기고 2억이 생기는 거죠. 이게 자본소득이죠. 그래서 어떤 이 불로소득. 자,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지대추구라 그래. 지대추구. 예전에 렌트 했는데 지금 이제 지대추구라는 것은 이런 불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공급량이 제한된 제한화 서비스를 독과점하는 방식으로 뭐 아파트를 당첨하는 방식으로 쉽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들 간의 비생산적인 경쟁이 초래된다. 지대치구는 주주자본주와 연결되면서 부분별한 기업의 성과주의를 낳는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뭐 아파트를 투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대치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되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거죠. 이게 지대추구죠. 이게 불로소득이고 자본소득이죠. 아파트를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전번 시간도 했지만 나는 투기를 하고 싶어도 투기를 못하죠. 종잣돈이 있어야 투기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투기를 하죠.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죠. 불로소득은. 그래서 이 지대추구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쉽게 이윤을 얻으려는 하는 것으로서 기업들 간의 비생산적인 경쟁이 초래된다. 자, 적화효과 우리가 얘기했죠. 기업들이 굳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제조업을 해가지고 고용이 늘어가면서 어떠한 GDP가 경제 성장이 해야 되지만 기업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뭘 이렇게 뭐 제조업해가지고 노조하고 싸움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은 줄고 아파트만 많이 생기는 거죠. 서로 아파트만 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생산적이죠. 예? 제조라는 것은 생산하는 거지만 아파트는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지대에 의해서 땅덩어리에서 하나의 집을 짓는 건데 제조업 여기에서 고용이 창출됩니까? 고용이 창출돼봤자 임시직이죠. 제조업을 해서 고용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서 경쟁이 너도 나도 아파트 짓는 것이 낫죠. 이런 얘기고 자 이러한 불로소득 지대추구는 주주자본주의와 연결되면서 이따 이제 주주자본주의를 자세히 보겠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CEO 이 잘 나가는 CEO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나가는 누구죠? 잭일치 이런 사람들.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잭일치도 반성을 하면서 끝에는 반성을 하는 그 기고도 썼지만 내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이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주자본주의에 연결되면서 무분별한 기업의 성과주의를 낳는다. 지금도 피해를 봤지만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은행 기타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잘못된 주식을 팔아가지고 어르신들의 퇴직금을 다 뭐냐면 감가상각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서 하나의
인터넷에 냈죠. 안 되는 주식을 파는 거죠. 왜? 이 주주자본주의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라노비치는 또 그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문제, 그죠? 학자금 대출.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무조건 학자금을 다 대출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게 바로 기업의 성과주의, 어떻게 보면 성과주의예요. 아니 공부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굳이 학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시키고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와 연결된 성과주의다. 성과주의다. 이렇게 밀라노비치는 아주 극렬하게 비판을 해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쉬운 얘기로 나중에는 빚덩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낭비라는 얘기죠. 학자금 대출이. 예? 누구든지 대학을 갈 수 있고 누구든지 간다고 얘기했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공부를 해서는 뭐 굳이 뭐 대학까지 나올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대학에 나올 사람이 있는데 이건 뭐 아주 왜 철학적인 문제도 걸리고 아주 또 민감한 문제죠. 누구야 옛날 그리스 우리가 누구죠? 그분 그리스 철학자 생각이 안 나는데 유토피아라는 것은 계급 사회죠. 그러니까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쌈벌이 있고 다 등급이 나는 게 유토피아. 플라톤의 유토피아론입니다. 자, 공부를 할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할 사람이 있는데 이 무분별한 학자금 대출이 모든 사람을 공부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대치구에 의한 기업의 성과주의로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해서 빚은 나중에 개인이 갚는 거고 하여튼 우리가 갚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밀라노비치는 이제 우리한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지대추구,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불평등은 말이 반복되지만 피케티가 받듯이 또 저가 보듯이 이건 우리의 불평등은 자본소득에서 나온다. 이 자본소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자, 뭐 하여튼 보면서 그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세계 자본 대 소득 비율 이거 이제 그 밀라노비치가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 곡선을 하면서 세계 자본, 그러니까 소득 비율 아까도 했죠.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 그러니까 뭐 급여 월급 받는 것과 돈 갖고 돈 버는 거.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좀 거칠면 안 될 것 같아. 돈이 돈 솔직하게 돈 갖고 장난치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거친 거고 돈이 돈 버는 거. 아파트 같은 게 돈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자본. 이렇게 그 밀라노비치가 이게 그 18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자. 요 60년도에 70년도 요때가 바로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이때 소득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돈으로 돈 버는 거 투기 같은 게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요 소득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때가 바로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게 우리가 보다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것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노동 소득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게 바로 능력주의고 메리토크래시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황금기고 이 시대가 가장 소득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자본 비율보다. 그러나 이제 자본 비율이 올라가면서 불평등이 첨예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대9 사회로 가는 이유가 소득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문제라고 밀라노비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유명한 코끼리 곡선 이 브랑코 밀라노비치가 세계 자본에 의해서 이 10분 단위 우리가 그 소득 10분위 배율 배웠죠. 그래서 10분위 배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끼리 곡선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걸 이렇게 폈더니 요게 바로 이제 코끼리처럼, 요게 코끼리 등이고 코끼리 입이고 이게 코끼리 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곡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세계 최상위 1%,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6천만 명으로 실질 소득이 20년간 65% 증가했다. 반대로 세계 상위 80에서 9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질 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어서 코끼리 부분에 2배분에 해당하고, 요 사람들 1% 사람들이 확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밑에 사람들은 요 2배에 해당되고, 70에서 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실질 소득 가파르게 증가해 코끼리의 머리, 요 머리에 해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하위 50 실질은 거의 늘어나잖아. 꼬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꼬리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기와 요기니까 1대9 사회가 되고 1% 사회라고 밀라노비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코끼리 곡선입니다. 자, 우리가 브랑코 밀라노비치에 대해서 조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제 세르비아계 미국인이에요. 세르비아 미국인이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자기의 그 자본주의 국가 분석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자본주의, 하나는 자유자본주의,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이 바로 자유성과주의죠.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국가자본주의는 우리가 배웠던 그 사회민주주의라고, 국가가 이끈다. 자, 사회민주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죠. 공기업을 만들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국가자본주의고, 자유자본주의는 자,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래서 거래에서의 자유. 그래서 보통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밀라노비치는 자유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본주의죠. 뭐 사유재산이 이루어지니까 그 재화 용량이 어떻게 생산되고 교환되는지, 사유재산이 자본주의고, 어떻게 분배되냐, 성과주의죠. 메리토크리시죠. 능력에 의해서 부여되죠. 어떻든 자본소득을 제외하고 우리가 노동소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과에 의해서 노동소득이 결정나는 거죠. 뭐 대기업을 간다, 뭐 중소기업을 간다, 이런 것은 뭐야? 성과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과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동성이 있는지, 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이 있냐 없냐, 이게 바로 사회적 이동성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는 성과주의로 인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왔죠. 개천에서 용이 나오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자유스럽게 사회적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으로서 밀라노비치는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하나의 개념을 만들면서 불평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간단해요. 뭐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노동소득,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이게 노동소득이죠. 근데 불로소득, 아파트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 자, 자본으로부터 생성되는 소득 비중이 큰 사람은 부유하면,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사고 투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투기를 하고 싶어도 투기를 못 하는 거죠. 돈이 있어야 투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끌이라는 개념을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들이 자꾸만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사고 싶은 욕심에서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영끌 끌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러다가 한번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산다. 그래서 소득 비중 큰 사람은 부유하며, 자, 계속 이분들은
아파트를 또 사고 또 아파트 하루 아침에 뭐 1억이 올라가고 2억이 올라가고 3억이 올라가고 계속 부유해지는 거죠. 자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집중된다. 뭐 당연하죠.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이 종잣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 사회죠. 소수에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사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니까 1%를 이한 사회. 여기를 보면 자본 비율이 증가하면은 자 한마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의 1% 중심의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불평등의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60년도에 톨스타인 베블렌이 유한계급, 논계급 이런 것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밀라노비치가 다시 끄집어냈어요. 유한계급으로 해가지고 자 베블렌은 사회에 유익한 생산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그죠? 자신의 부나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인간 집단, 유익한 생산에 노동하지 않고 부와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인간 집단으로 이들의 가시적 소비를 아래 계급은 그것을 모방하면서 계급적 열등의식을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불로소도 이 유한계급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세습을 상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세습 자본주의.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굳이 일할 필요가 없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죠. 꼭서 자기의 부나 실력을 과시함으로써 나 이렇게 잘 살아. 그죠? 명예와 존경을 얻고자 하는 인간 집단이고 그러니까 세습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베블레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 유한 계급 이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을 모방한다는 얘기죠. 모방한다.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뭐 무슨 지금 현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가? 그 영부인이라고 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모는 부인 뭐 사면은 완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인터넷에 뜨더라. 그분이 뭐 했다면 완판된다. 이게 문제라는 게 베블레는 이게 아니 그걸 왜 사는지 나는 여러분 왜 사죠?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분이 무슨 뭐 핀을 했다는 핀이 완판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쓰더라고요. 그 왜 영부인에 대한 그 뭐 열등 의식을 가져서 중화시킨다고 이제 베블랭인데 그게 문제란 얘기죠. 그게 문제. 그러니까 유한 계급이 많은 사회는 저 사람들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돈이 많고 그걸 모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노동소득 할 필요가 없죠. 어? 가능하면 저 사람들이 사는 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았지? 투기? 불법? 이런 것을 자꾸만 모방하면서 유한계급 중심의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의 뭐 핀이 뭐 완판됐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유한계급이 많은 사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기로 인해서 갑자기 뭐 1억이 생기고 2억이 생기면 저도 나도 저 정답돈이 있으면 저렇게 좀 땅도 사보고 뭐도 사보고 그렇게 해볼까 이런 것을 자꾸만 모방한다는 얘기. 일은 하지 않고 유한계급이 한 것을 모방을 하면서 사회가 이제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로 간다는 것이 바로 베블렌이 이야기한 얘기고 밀라노비치는 이렇게 자본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유한계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복합적 특성.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이분은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를 위한 사회가 자유성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고 여기서 이분은 뭐라는 개념을 만드냐면 호모플루티아 동일한 가구나 개인 안에서 높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결합된 사람
이런 사람을 호모플루티아를. 자, 노동소득도 급여도 많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상속을 안 받으면은 나의 노동소득으로 내가 상가 건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못 사지요. 자, 교수님들 중에 노동소득이 높죠. 교수님들이니까. 근데 상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상습을 받은 거죠. 어쨌건 뭐 우리가 지금 해자되고 있는 뭐 복지부 장관이니 뭐 또 무슨 뭐 낙마된 사람들 보면 뭐 상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뭐 병원장을 했으니까 노동소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도 받고 노동소득도 높은 사람. 요게 호모플루티아죠. 호모플루티아.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 이동이 없는 거죠. 호모플루티아가 많이 생성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집안에서 사교육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을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어찌되었든 대기업은 뭐 중소기업보다 연봉이 높으니까 노동소득도 높고, 이 사람은 뭐예요? 또 부잣집에 태어났으니까 뭐 상가 건물도 받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자유선거, 지금 1%를 위한 이 사회는 호모플루티아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 둘이 결합된 것을 이게 호모플루티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택적 결혼, 그죠? 선택적 결혼.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언급했을까요? 가족 보면서. 자, 선택적 결혼.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왜 결혼하기 어렵냐? 결혼은요, 이제 세습화 됐어요. 세습화 될, 예전에는 자유연애 이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가난한 남자, 가난한 여자. 이렇게 결혼이 됐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가난한 남자와 돈 많은 여자와 가난한 남자는 절대 결혼 못하고, 거꾸로 돈이 많은 남자와 돈 없는 여자도 절대로 결혼 못해요.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이 바로 동지론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적 결혼이라고 밀라노비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이 늦어지고 왜 이렇게 잠깐 결혼을 못하고 되냐? 끼리끼리 결혼한다. 이게 이제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게 동질적으로 발현했다. 이게 동질적. 그래서 밀라노비치가 왜 이 결혼을 얘기했냐면, 여성의 노동 참여가 올라가면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왜? 여성은 저임금 구조를 이루니까. 산업예비군의 풀이라고 했고, 우리가 시험에 문제 났던 파업, 노조, 파괴, 운동 하면서 여성의 저임금이 어떤 불평등을 심화하는 그러한 요인이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봤더니 이게 바로 끼리끼리 결혼한다. 동지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자, 저숙련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하면서, 그쵸? 이번은 기술도 많이 봤습니다. 저숙련 노동력을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자, 자본재 사용을 증가시켰고, 순생산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기술을 대체하면서 자본재 사용을 증가시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한다는 얘기죠. 기계가 한다는 얘기고, 자본재 사용을 증가시켰고, 그래서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한다. 이 말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도 연결이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자, 막스는, 자, 스타벅스가 있고 조그만 개인이 차린 커피숍이 있어요. 언젠가는 스타벅스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스타벅스 옆에 있는 조그만 커피숍은,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 커피가 뭐 한 5,500원 하죠? 기본적으로 한 5,500원인데, 옆에 뭐 조그만 커피숍은 뭐 2,000원, 3,000원. 사람들이 즐겁게 저 같은 사람도 뭐 커피 맛을 모르니까, 아이 뭐 5,500원짜리 먹을 거야, 내가 2,000원 먹을게, 이렇게 먹지만,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안 먹죠. 저기 조금 저가의 커피는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한계효용이 점점 체감이 돼요. 그래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먹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마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하면서 제가 지금 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뺐어요. 그게 좀 복잡해서 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여튼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면, 그래서 한계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본주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자본소득 비율이 증가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효용의 체감 법칙에 의해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게 된다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중소 조그만 커피숍들을 나중에 다 흡수 통일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썼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노조의 약화, 그렇죠? 노조 파괴 약화가 되고, 중산층의 재산은 변함없이 매우 단순하고 집값 변동, 그렇죠? 영끌 이게 다 의존적이다. 뭐 요 정도만 이제 보는 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모플루티아, 상속도 많이 받고 노동소득도 결합된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조국 교수님 같은 분들, 뭐 어떤 학교를 상속받았고 노동소득도 높고 호모플루티아. 그 다음에 뭐 그 백 누구죠? 아유 그 사람 내 이름 뭐냐? 음식 그 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커피숍도 있고 뭐 그분도 뭐 예산에서 고등학교 받았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그분 활동 보면 노동소득도 엄청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호모 플루티아, 새로운 신계급이 탄생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라노비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자본소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주는 어떤 피해,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불평등 이야기는 바로 자본소득, 피케티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피케티도 그렇고 밀라노비치도 그렇고, 자 불균등을 우리가 줄이려면 아까는 복지제도가 강화된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서 이것을 예방하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제 스티글리츠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보기 전에 이제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잭일치 이분들이죠. CEO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주주자본주의예요. 이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에서 이제 금융의 세계하고도 연결되지만, 다시 얘기해서 주가하고 기업의 가치가 동일하는 것이 이게 주주자본주의 특징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CEO들은 무조건 주가를 올리는 것이 관건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 주주자본주의고, 그리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에 이윤이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주주자본주의. 그러니까 잘 나가는 요 CEO들, 잭일치, 나 이름도 난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다 CEO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윤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자본주의죠. 주주자본주의. 그래서 회사의 수익률이 무조건 중요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시되고,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CEO의 마들이냐 모델이냐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잭일치도 반성문을 썼죠. 잭일치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 잭일치의 반성문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너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수익률을 올려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이 나의 인생이 길었지만 반성문을 쓴 거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됐으니
이게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이분들이 수익률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임금과 복지 제도를 축소시켜요. 가장 심한 것이 월마트 아닙니까? 월마트가 세계에서 아주 큰 슈퍼마켓이죠. 월마트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보면 한 2,500, 월마트의 수준이 2,000, 연봉 2,500 그 수준에 있어요. 임금과 복지대를 확 축소시키고 무조건 회사 수익률만 올리고, 자, 또 회사 수익 임금의 노조가 좀 활성화된 데 있어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우리 그 광주 그 아파트 무너져 현대산업개발에서 무너진 거 아웃소싱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서 그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회사와 회사끼리 계약하는 거. 아웃소싱이 회사와 회사의 계약이죠. 보통 회사와 개인이 계약을 했지만 이 주주자본주의에서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이게 아웃소싱이죠. 다시 해서 현대산업개발은 노조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최저임금으로서 그러니까 저임금으로서 그 아파트를 짓기를 어려우니까 낮은 기업한테 하청을 주죠. 하청을 줘서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저임금으로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하청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야? 아웃소싱 한다는 얘기죠. 아웃소싱. 와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주주자본주의가 응?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겁니까? 자, 사회민주주의는 어몽어스,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인데 이놈의 주주자본주의는 그저 회사 수익률만 올리고, 자, 은행의 수익률을 올리니까 학자금 대출을 무방비로 대출시켜주고, 그죠? 이것 다 주주자본주의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회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을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CEO로서 우리가 추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지와 임금 제도를 무조건 축소시키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추앙하고 있는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올바른 것인지.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추앙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인물로서,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이 추앙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최소 수혜자를 억눌리는 롤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앙하고 있으니 이게 세상이 이게 올바른 세상이겠습니까?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주주자본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렇다고 모든 뭐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업원 지주제도, 우리가 이제 이솝스라 그럽니다. 이솝스. 그래서 종업원들이 주식을 갖는 이솝스, 종업원 지주제도도 많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 종업원 지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삼성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 지주 제도를 이솝스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수가 있고, 자, 어찌되었든 이 밀라노 비치는 아까도 했지만 자본소득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불평등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본소득입니다. 자, 존 롤스까지는 이게 자본소득이 큰 문제가 안 됐고, 또 롤스는 정치 철학자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접근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밀라노 비치와 그 스티글리츠는 경제학자죠. 경제학자니까 이제 뭐 경제학적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높은 상속세,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투기가 어려운 것도 뭐 여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높은 상속세. 그다음에 공립학교에 대한 자금 조달의 대폭적인 증가와 질적 향상. 그러니까 사교육, 아까도 했죠.
사회 이동이 낮아지니까 이것이 뭐냐면 사교육 중심 제도로 가니까 저 슬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뭐 스카이를 분석하면 거의 잘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중심주의로 가니까 뭐 밀레니엄 오피스도 당연하게 공교육을 강화시켜라는 얘기죠. 공교육을 강화. 그래야만이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민과 비시민 사이 엄격한 이분법적 분리를 종치시켜라. 다양화. 그죠? 어차피 이 세계화 시대에 많은 이민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분법적 분리를 종식시키라. 사회가 다양성으로 가야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야기들이고, 정치운동에 들어가는 자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철저히 공공기금하라. 이 말은 자 스티글리츠를 보면서 왜 그걸 공공기금하고 자금을 엄격히 제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스티글리츠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노벨 경제학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정부의 국가 개입, 보이지 않는 손과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을 비판하면서 어떠하면 이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배웠던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죠. 국가가 정부가 간섭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평등은 대가 프라이스죠. 프라이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불평등의 대가 프라이스. 그래서 자 이분은 막스의 이제 한계 생산성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불평등 사회는 한계 생산성 이론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계 생산성 이론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은데 이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목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노동 소득이 되면서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니까 뭐 기능주의적인 입장에 의해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 기여에서 반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까도 했죠. 불로소득. 나는 저 친구보다 잘 사는 저 친구보다 나는 능력이 또 많고 노동소득도 많고 그만큼 사회적 기회가 나는데 저 친구는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몇 번 당첨했더니 10억을 금방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이게 지대추구죠. 이것은 한계 생산성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한계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소득으로서 사회가 움직여야 되지만 지금 이 사회는 노동소득으로 움직이지 않고 불로소득인 자본소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성 이론을 따르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 어떻게 되냐? 자, 1%의 나라.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 자,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은 물론 자본소득에 의해서 생기지만 이것을 수수방관하는 정치 시스템의 실패이자 원인이고 결과라는 얘기죠. 정치가 잘 되면은 뭐 쉬운 얘기로 상속세와 이런 불로소득 자본소득에 의해서 버는 이윤을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막으면 되는데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밀라노 피도 그랬죠. 정치 자금을 공고화시켜라. 막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자금 자꾸만 들어오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정치 자금이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스티글리츠는 시장은 독자 진공 상태. 경제는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영향을 받는데 정치와 경제는 특히 큰 테두리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치는 대개 상위 계층에 대해만 혜택을 주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당시에서 정치와 경제가 금권 정치가 된다는 얘기죠. 금권 정치. 피케티가 봤던 금권 정치죠.
경제와 정치가 같이 논다는 얘기죠. 응?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제 그 인지 포획, 커그니티브 캡처.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거기 포획됐다는 얘기죠. 뭐 시장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뭐,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어? 대부분 우리가 뭐 기업인들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현 정부는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바로 인지적 포획이다. 그러니까 경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과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포획됐다는 얘기예요. 포획됐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이야기는 않고 정치에서 생각하는 사람과 경제, 규제를 완화시켜 주십시오. 정치에서 경제 기업 활동 편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규제를 완화시켜 똑같이 생각하는 이게 바로 인지적 포획이에요. 우리는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바꾸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아까도 했지만 자 시장이라는 것은 하이얘기 보듯이 불가지론이에요. 그건 인정을 해요. 시장에서 국가의 개입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의 과학과 데이터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불로소득 아파트 투기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다. 정치를 바로잡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대 추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는 어떻게 이 정보의 불평등이라는 얘기냐면 정보의 불평등이라는 것은 아파트 주식도 뭐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지. 하여튼 이분은 뭐냐 이 지대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힘이 정부의 바로 이게 정부의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국가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 이유는 기업가가 생각하는 것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 인지적 포획, 그죠? 커그니티브 캡처라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소득층과 저소득대 소득 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역설한다. 이건 뭐 롤스가 얘기했고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의 고용률, 취업률을 제고하는 것이 대기업입니까?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은 한 해에 몇만 명 뽑습니까? 많이 뽑아봤자 2만 명 안팎이에요. 중소기업이 바로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구인난, 구직난이죠. 대기업은 못 가서 날리고 중소기업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서 구인난에 걸리고 우리는 대기업을 갖고 싶은 구직난에 걸리고 그렇죠? 우리의 취업률을 제고시키는 것은 삼성이나 현대란 대기업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우리의 취업률을 제고시켜요. 학생들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확대 정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 뭐 청년 나눔 통장인가 체험 통장인가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죠. 대기업에 받고 있는 연봉을 중소기업과 엇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청년 뭐죠? 네임 체험 통장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졸업하면 중소기업 가면 그 통장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위 계층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조세 정책을 구사했다. 상위 계층의 한계 세율은 카터 해정부터 70%에서 레이건 해정부, 그죠? 레이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죠. 28%로 대폭 감소했고 클린턴 행정부, 그러니까 레이건 공화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터도 민주당이고, 클린턴도 민주당이죠. 39.6%로 상승했다가
조시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이죠. 다시 35%로 감소했고, 공화당이 이제 그 뭐 가진 자가 쉬운 얘기로 보수당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뭐 지금 그 같은 자유주의 정부죠.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계통이죠.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다시 공화당으로 왔죠. 21%까지 떨어졌고,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를 28%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이 스티글리츠는 정치가 잘 돼야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뭐 경제가 어떠한 뭐 경제적으로도 뭐 불평등을 줄여야 되지만,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니까 정치가 잘 되면은 아까 그랬지만 아파트를 투기를 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잡고 상속세를 강화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노동소득 비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런 상속세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그 법인세 같은 거를,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것을 올리고 이래야 되지만 인지적 포획에 의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평등은 스티글리치 입장에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불평등은 복지제도 강화, 물론 뭐 경제제도도 있지만 또 정치도 잘 돼야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결론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어야만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근 2주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여기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